자, 지난주에 본 지방직 사회 해설 강의를 해보죠. 일단 뭐 해설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시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험이 서울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험에도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자, 확인하는 차원에서 봐두면 되겠어요. 지방직 사회는 어땠냐?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면 자, 일단 출제 문항수는 원래 나오던 대로 법과정치 10, 경제가 5, 사회문화가 5 이렇게 나왔어요. 네, 어려운 문항을 보니까 법과정치가 한 2개 정도, 경제가 3개, 5문제 중에 3개가 어려웠으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사회문화는 하나 정도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난이도는 최근에 본 시험 중에는 2016년도 지방직과 유사해요. 재작년에 지방직 시험과 난이도가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고, 자, 어려운 문항들 잠깐 확인해 보면 법과정치는 한 2개 정도. 2번 문제, 선거 관련된 자료 분석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그 다음에 10번 문제, 미성년자인데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종류는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와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10번 문제는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이 2개 문제가 법과정치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경제는 무려 3문제나 어려웠었는데 5문제 중에 3문제가 어려웠으니까 상당히 경제가 어려웠던 편이고, 특히 19번 다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니까 19번은 틀려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19번 같은 경우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19번은 틀려도 되는 문제. 찍어서 맞았다면 재수가 좋은 거고 틀려도 됩니다. 20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 20번은 시간을 좀 가지고 천천히 풀었더라면 생각보다 쉽게 풀렸을 것 같은데, 사회를 제일 마지막에 보고 시간이 촉박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 풀기가 좀 어려워서 실수가 많이 발생했던 문제가 20번 문제.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자율이 인하되면 총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다소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문제. 그래서 경제는 5문제 중에 무려 3문제나 어려웠어요. 자, 어려웠던 편이고, 사회문화는 대체적으로 쉬웠어요. 대체적으로 쉬웠는데 사회문화 치고 학생들이 좀 어려웠던 문제가 13번. 사회문화 치고 문제가 조금 많이 틀린 문제가 13번. 이렇게 제가 5문제 정도를 골라봤는데 6문제죠.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한 중간 정도. 공무원 사회 치고는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최근에 지방직들이 2015년도를 제외하고는 대략 이 정도로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되도록 출제가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고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있어야 좋아요. 선택 과목은. 그래야 내가 잘 보면 좋은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덩달아 나도 못 보면 의미가 없는데, 나는 잘 보고 남은 많이 틀리면 조정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정 점수를 추정해 보면 제가 언제 시험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2016년 시험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네, 그 시험과 조정 점수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추론해 보면 한 73에서 한 74점 정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3에서 74점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 정도일 것 같아요. 한 문제 틀리면 2.5점 까면 얼마죠? 70점? 5. 또 2.5점 까면 68. 또 2.5점 까면 65.5. 또 2.5점 까면 63이 되나요? 이 정도로 아마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정해 봤을 때 2016년도
점수 결과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이 정도로 될 것 같다. 잘 보신 분들은 물론 100점은 거의 없을 겁니다. 19번 문제 때문에 90점 이상 나왔으면 상당히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고 85점도 괜찮은데 조금은 아쉽다. 90점 이상이면 되게 잘 본 거고 85점도 나쁘진 않는데 조금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4회 전체적으로는 그랬다 봐두시고 자 하나씩 문제 보면서 내용들 어떤 거였는지 확인해보죠. 자, 쉬운 문제들은 좀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들을 좀 자세하게 해설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쉬웠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갑니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국제연맹이고 자, 1번이 맞게 돼 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걸로 강대국들의 거부권, 그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한 것은 현실주의죠, 현실주의. 네. 국제연합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네,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국제사회의 힘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연맹이 실패했던 중요한 이유가 지나친 이상주의이기 때문에 국제연합은 어느 정도 현실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자, 이상주의를 반영하는 것은 총회의 기본적인 투표 방식이 일국 1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주권 평등의 원칙. 자, 그런 점은 이상주의라 볼 수 있는데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3번 국제연합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쟁 억지죠. 전쟁 억제를 통한 평화 유지가 1차적인 목적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도 합니다. 정답은 4번. 들어본 적이 없죠? 국제형사재판소는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은 뭐다? 국제사법재판소죠. 자, 얘가 오답. 얘는 뭔지 잘 몰라도요. 참고적으로 봐두면 될 것 같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거의 다 학생들이 맞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리면 안 되고요. 자, 2번 문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제한된 시간 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근데 저하고는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 풀어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였어요. 똑같은 문제. 선택지가 좀 달랐는데 이 각국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9대 총선 결과예요. 아마 문제는 잘 기억나지 않으실 것 같은데 1, 2월 달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할 때 우리나라 19대 총선 결과 이 수치가 동일하게 나왔어요. 동일하게. 당시 2012년 총선 결과인데 각각의 정당, 자, A가 당시 새누리당, B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이라죠. C가 통합진보당, D가 충청도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 요 정당들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선거의 득표율과 의석률, 총 의석률의 숫자가 나와 있는 건데 이걸 가상의 나라라고 가정하고 각국이라고 가정하고 문제가 변형돼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이걸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해석하는 건 쉽지가 않았던 건데 자, 일단 총 의석은 300석인데 지역은 254개에서 254명. 자, 그러면 지역은 어떤 식으로 선출이 되었다?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지역에서 몇 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되는 다수대표제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46석인데 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했느냐? 전국구를 어떻게 배분했느냐? 1인 1표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선거 방식이냐? 1인 2표의
투표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1인 1표냐 1인 2표냐. 과거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1인 1표제 방식을 가졌었죠. 1인 1표제 방식은 따로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하지 않고 각 지역에서 후보자들의 정당 소속의 인물들이 얻은 득표를 전국적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1인 1표제 방식이라 했는데 이게 위원 결정 나고 나서 현재는 1인 2표제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이게 1인 1표제 방식인지 1인 2표제 방식인지 따지기가 쉽지 않은데 요거는 이제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만약에 1인 1표제 방식을 따랐다면 지역구 의석률과 비례대표에 대한 의석률이 유사해야 돼요. 근데 이 둘은 유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치하거나 유사해야 되는데 일치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구의 선거에서 얻은 득표를 바탕으로 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빠르게 추론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지역구의 선거에 대한 투표와 비례대표에 대한 선거에 대한 투표를 각각 따로 진행한 방식이다. 결국 1인 1표제 방식이 아닌 1인 2표제 방식으로 투표를 했다라는 걸 추론해 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 빠르게 해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의석수가 300석인데 그 중에서 254개를 지역에서 소선거구제 방식을 통해서 선출했고 전국구는 지역구 선거와 별개로 따로 비례대표의 방식에 따라 투표를 했다라는 걸 분석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따로 채택이 되었다. 이 말이 곧 1인 1표제 방식이 아니라 1인 몇 표제 방식을 띠고 있다? 2표제 방식을 띠고 있다. 이걸 분석하는 방법은 지역구에서 의석률과 비례대표의 의석률에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보시면 무슨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죠? 군소 정당에게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지역구는 A당과 B당은 거대 정당들인데 득표에 비해 의석을 많이 가져갔죠. 누구에게 유리하다? 거대 정당들에게 유리한 소선거구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은 1인 1표제 방식이 아닌 1인 2표제 방식을 띠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건데 다소 무리가 있는 선택지로 보입니다. 1번이고요. 이런 문제는 답을 1번으로 찾기보다는 오답 2번, 3번, 4번을 가려내는 게 더 쉬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번 보면 지역구 선거는 다수당에게 유리한 건 맞죠? 네, 유리한데 무슨 대표제가 틀린 거죠? 소수 대표제가 틀렸죠? 다수 대표제가 되겠고요. 3번 지역구 선거에서 A당과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 중 4표는 없었다. 자, 이게 이제 낚시인데 보시면 제가 A당이 무슨 당이라고 그랬죠? 당시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B당이 민주당이라 그랬어요. 거대 정당이어서 득표에 비해 의석을 많이 차지했지만 A당 소속의 후보들이 모든 지역구에서 당선된 게 아니고 역시 B당 소속의 후보들이 모든 지역에서 당선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A당은 새누리당이니까 당시 새누리당은 어디에서 나온 후보들이 호남 지역의 후보들은 거의 낙선을 했겠죠.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나온 후보들이 많이 떨어졌을까요? 영남 지역에 나온 후보들이 거의 낙선을 했겠죠.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A당과 B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당들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많이 차지했지만 각 지역에 나온 후보들이 모두 당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번 선지가 해석이 좀 어려운데 이런 의미를 가지는 선택지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4번은 해석이 쉽죠? C당과 D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대표되었냐? 과소대표되었냐? 자, 과대대표와 과소대표의 문제는 무슨 율과 무슨 율의 관계를 비교하면 된다? 득표율과 의석률의 관계. 자, C당과 D당은 득표에 비해서 지역구에서 의석이 적으니까 무슨 대표가 되었다? 과소대표가 되었고, 반면에 A당과 B당은 과대대표가 되었다. 그래서 지역구 선거에는 어느 당에게 유리하다? 거대 정당들에게 유리하죠. 그죠? 거대 정당에 유리. 반면에 C와 D는 군소정당에게는 불리. 라고 해석이 가능한 문제인데 정답은 1번이지만 문제는 정확하게 1번을 풀기는 어려워요. 2번, 3번, 4번을 틀렸다고 보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아마 시험장에서 문제 2번 보면 탁 막혔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는 자료야? 해석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자, 오답 2번, 3번, 4번을 골라내고 답을 1번으로 고르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었나. 지방직 사회 중에서는 가장 법과정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썩 좋은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데 저랑 배우신 분들은 연습을 해봤는데 또 오래된 일이라 다 잊어먹고 풀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봤고요. 3번 문제는 쉬운 문제죠. 빠르게 넘어가죠. 정치 참여 집단에 관한 설명인데 자, 공익을 실현한다. 자, 3개 중에 공익 실현은 2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공익이죠. 그럼 B는 뭐 아니면 뭐다? 정당 아니면 시민단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의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1번. 정치, 사회화의 기능은 모두다. 그죠? 셋 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는 여기 아니오 나와 있으니까 모순되죠. 들어갈 수 없고요. 자, 2번. 기억이 아니오라면 공익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오라면 A가 뭐라는 거죠? 이익집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익집단인데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 정당이니까 모순되죠. 모순됩니다. 여기 아니오면 A가 이익집단인데 가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면 얘는 정당인데 모순되죠. 결과 안 되고요. 3번. 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게 정당이죠. 정당. 그럼 정당. A가 정당. 그럼 얘는 시민단체. 얘는 이익집단. 그럼 이익집단은 공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맞게 돼 있죠. 정당.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 자, 4번. 디귿이 A라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정치 과정, 주로 이 정치 집단은 정치 과정 중에서도 투입의 기능을 담당하죠. 근데 모두 다죠, 모두 다.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로서 모두 다 얘가 돼야 돼요. 얘는 아니오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4번 문제도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자, 쉬운 것들은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대의제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근데 대의제의 문제는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문제가 있죠. 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가 많아져야 되죠. 그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따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4번 된 것 같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게리 맨더링. 안 좋은 거죠? 게리 맨더링은 좋은 게 아니죠.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지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향을 해야죠. 지향.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한 게 아니라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선거구 법정주의를 두고 있죠. 선거구 법정주의는 무엇을 피하기 위한?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뭐 한 게 아니다? 불가피한 게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자, 니은 우리나라 경우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날 확률이 크다. 뭐 정확하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리맨더링은 선거구의 범위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구의 범위가 좁을수록 게리맨더링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선거구가 대한민국 전체죠. 그러니까 이건 선거구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게리맨더링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 지역구는 현재 253개로 쪼개서 하고 있죠. 나타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선거구의 범위가 좁을수록 게리맨더링의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보다 게리맨더링의 확률이 크고요. 자, 대표제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다수대표제가 소수대표제에 비해서. 물론 소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가 낮아요. 이렇게 같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리맨더링은 무슨 구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선거구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자, 디귿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가 나타날 확률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역시 전국구를 하나로 보고 선출하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확률이 없어요. 자, 그게 틀렸고요. 자, 1.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도하면 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문제를 지방직 대비할 때 풀어봤던 게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해를 2015년 6월부터 국회에 있다가 어디로 이관시켰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취지가 리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 취지가 뭐와 관련되어 있다? 리을과 관련되어 있다 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자, 최근에 바꿨습니다. 국회에서 어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다만 얘는 획정안을 제안하는 곳이고 최종적인 획정은 여전히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획정은 국회에서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하지만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015년 6월 국회에서 어디로 변화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이 됐다. 자, 이런 내용도 같이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나왔어요. 자, 정답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민사 분쟁에 대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디귿은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인데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답을 찾기는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기억. 내용 증명 우편에는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죠. 유의할 점이죠. 유의할 점. 만약 내용 증명 우편에 있는 기재된 내용대로 법적인 관계가 확정된다면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발송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틀렸고요. 자, 민사 조정제도는 전심 절차가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다만 조정을 거쳐야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죠? 재판상 이혼의 경우가 있죠. 그죠? 재판상 이혼 시에는 조정 전치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가 아니면 따로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틀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는 맞는 거예요. 따로 뭐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은 아닌데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법률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근데 이 변호사를 고용하기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 법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죠.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공공기관, 공익적인 단체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소액 사건 심판에 대한 설명이 옳게 돼 있죠.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답은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도 어렵진 않네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3가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되고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행위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강요된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강요된 행위는 대표적인 무슨 조각 사유다? 책임 조각 사유다. 그래서 갑이 신기술 관련 정보를 을에게 알려준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이유가 있죠. 이유를 보니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또는 자기 또는 친족에 대한 위협을 방해할 수가 없을 때 강요된 행위에 따른 책임 조각의 사유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은 편이고요. 자, 다음 8번 문제. 자, 얘도 선택지가 좀 잘 안 봤던 거라서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좀 본 게 디귿은 좀 많이 봤죠.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은 대표적인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봤어요, 많이. 자,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간 선택지를 빼야 돼. 그럼 디귿이 들어간 선택지를 빼니까 어떤 걸 빼야 됩니까? 3번과 4번을 빼야죠. 그럼 찍으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럼 기억은 맞다라는 거죠.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데 기억은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잘 안 나오는 헌법이에요. 헌법 제 124조에 나와 있는 헌법 조문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헌법 조문을 그냥 쭉 훑어보면 있는 내용인데 있어요. 자, 니은이 골라내야 되는데
역시 잘 안 나왔던 선택지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수락을 15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수락을 거부한 게 아니라 수락한 걸로 봅니다. 소비자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물론 이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요. 조정안 자체는 무슨力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 이 조정에 대해서 수락을 뭐한 경우에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수락을 거부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수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틀렸어요. 얘가 틀렸고 정답은 리얼. 얘도 소비자 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알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읽어보니까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어떤 건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데 디귿의 경우는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데 학생들이 고민해서 기역 니은이냐 기역 리을이냐 고민하다가 골랐을 것 같은데, 약간 상식적으로 알아뒀다면 니은보다는 리을이 좀 더 옳지 않았을까라고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아니라 2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가보죠. 사인이란 개인과 개인의 관계죠. 자, 갑의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한 을. 자, 이에 대한 책임. 자, 여기서 을이 피해자가 되겠죠, 피해자. 자, 갑이 가해자. 그래서 몇 가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두 가지 책임,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올해 국가직에서도 이 내용이 소개되었죠. 당시는 명예훼손의 경우가 아니라 폭행의 사례가 나왔었는데 그 사례와도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린 사람은 반성해야 돼. 국가직이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또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생각보다 틀린 것 같아요. 자, 일단 형사적 책임은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에 갑을 말할 수 있고 고소할 수 있죠, 고소. 그러면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사 절차를 거치게 되죠, 형사 절차. 이러한 형사 절차를 거쳐서 뭐를 부과할 수 있다? 형벌을 부과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사기관에 의해서 형사 절차, 수사와 공판과 형의 집행의 과정을 거쳐서 형벌의 부과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자, 갑이 을을 상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죠. 그러니까 무슨 행위? 불법 행위죠. 불법 행위를 입증하게 되면 을이 무슨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민법상 손해배상 무엇에 기한? 불법 행위에 기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니까 민사적 불법 행위 되고요. 행정심판은 행정청, 그죠? 행정기관의 작용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건 사인이죠, 사인. 개인이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또 행정심판은 법원에 하는 것도 아니죠. 행정심판위원회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자, 언론기관 아니죠. 사인이니까 언론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자, 정답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가 법과 정치 중에 또 변별력이 나름 있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유의할 점. 이 경우는 고등학생 갑이니까 민사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란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민사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와 민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데, 고등학생 정도면 민사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봐야 되겠죠. 자, 이가 가해 행위를 했고 이에 따른 피해가 을과 병에게 있었다. 을과 병은 갑을 상대로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갑의 부모, 감독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에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을과 병이 감독자의 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을과 병이 입증하면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갑의 행위가 일어났다는 걸 입증하게 되면 을과 병은 부모를 상대로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다만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논리를 이해하느냐를 물어봤어요. 자, 1번. 만 17세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죠.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4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형벌부가 가능하죠. 자, 2번. 갑은 을과 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아닙니다. 이거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란 채무를 이행해야 될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걸 말하는데 관계없고, 정답은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능력이 있다?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성년자지만 민사적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략 나이는 몇 세 기준이라고 그랬죠? 한 12세 정도라고 그랬죠? 네, 정해진 건 아니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순한 민사적 행위는 나이가 어려도 있다고 보고, 복잡한 민사적 행위는 나이가 좀 많아야 있다고 보는데, 정해진 건 아닌데 대략 이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17세 정도면 민사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4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갑의 부모도 갑의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공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죠. 여기 있지만 이런 경우는 감독자의 감독 의무의 위반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다만 이런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경우는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갑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음을 누가 입증해야 된다. 피해자가 입증을 하게 되면 갑의 부모에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과정치 풀어봤는데 두 문제 가량 어려웠는데 세세하게 보면은 선택지가 생소한 게 좀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체감 난이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점을 해본 결과는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개별 선택지가 연습이 많이 된 선택지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는 좀 더 높지 않았을까, 자, 생각이 듭니다. 자,
사회문화 5문제 11번부터 보죠. 쉬운 것들은 빠르게 생략하고, 일단 11번은 종속이론은 저발전이 아니라 미발전이 아니라 저발전이죠. 정답은 4번이죠. 미발전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상태를 말하고, 종속이론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지만 중심국에게 주변 국가들이 지배와 착취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발전할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저발전이라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고요. 자, 일단 1번과 3번은 쉬워요. 근대화론은 모든 사회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진화론을 전제하죠. 진화론을 전제로 해서 근대화론은 발전한다 봅니다. 자, 종속이론은 세계의 체계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죠. 자, 요게 좀 생소한데 공무원 시험 선택지로는 처음 나왔어요. 근대화론은 서구 중심적이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건 쉬워요. 근대화는 서구화다, 그죠? 네, 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종속이론은 앞서 봤지만 국가 간의 관계를 중심국과 주변국으로 나누죠. 근데 이 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본다? 조화와 협력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지배와 착취의 관계로 봐요. 자, 이런 것들은 갈등론적이죠, 그죠? 자, 반면에 근대화론은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 상대적으로 이들의 관계를 조화와 협력의 관계로 본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래서 무슨 논적이라 부를 수 있다? 기능론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걸 말하는데, 원래 기능론과 갈등론은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나온 이론인데, 이런 개념을 국가 간의 관계로 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종속이론과 근대화론의 기본적인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나오지는 않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다시 나올지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 참고하시고, 이런 종속이론을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구조주의적 관점이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법과정치 배울 때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근데 그거 말고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구조주의라 얘기하는데, 다시 나올 확률은 높지 않은데 선택지가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속이론이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본다면 갈등론적으로 본다면, 근대화론은 상대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본다? 기능론적으로 본다. 선택지가 생소한데, 자, 그런 의미를 가지는 선택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생소하지만 확실하게 틀린 게 몇 번? 4번으로서 답을 고르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12번 계층 분석. 요거는 쉽게 나왔죠? 2015년 서울시 문제하고 똑같아요. 자, 부모의 계층 구조를 보니까 부모는 하가 가장 많죠. 피라미드형. 자녀는 중간층이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죠? 다이아몬드형. 정답은 4번. 안정적인 구조는 뭐다? 자녀가 다이아몬드형으로 안정적인 계층 구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분석으로 옳은 것은 4번으로 해야 되고요. 자, 1번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는 알 수가 없죠.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는 뭘 가지고 나누죠?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누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나눈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로 변화가 됐다는 것은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근데 지금 현재가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는 알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회 양극화. 사회적인 양극화는 주로 모래시계형을 말합니다. 근데 자녀는 다이아몬드형이가 아니고요. 자, 상승이동과 하강이동. 자, 동그라미 친 거는 다 계층 대물림의 사례가 되고요. 자, 상승이동은 부모가 중인데 자녀가 상이면 상승, 하인데 상승, 상승의 비율. 자, 더하니까 얼마죠? 32. 자, 하강이 얼마 안 되죠? 5. 하강 이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죠, 낮게. 자,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중에서는 13번이 좀 틀렸는데 13번 자 빠르게 좀 틀렸기 때문에 좀 설명해 보죠. 자 1번 항상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직무 만족도가 앞에 나오니까 독립변수, 사기 진작 프로그램이 뒤에 나오니까 종속 변수로 풀면 안 된다 그랬죠. 문제는 풀 때 문장은 보니까 원인이 되는 게 이거죠. 결과가 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1번 낚시. 문장을 읽어보면 기억이 종속 변수고 니은이 독립 변수란 거죠. 1번은 틀리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2번은 자, 이건 기본적으로 실증적이죠. 실증적 연구 방법은 목적 자체가 사회문화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표적인 자료 수집이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씁니다. 그래서 자, 자료를 분석할 때 수치와 계량화된 자료를 중시하죠. 수치와 계량화를 통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일반적 법칙 발견. 그래서 실증적 연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양적 연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디귿의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 디귿은 가설이죠, 가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중시한다? 수치와 계량화를 통한 통계적 분석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는 계량화된 자료, 다른 말로 수치화된 자료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무슨 연구라 얘기한다? 양적 연구라 얘기하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자, 잘못돼 있죠. 3번. 통제 집단은 뭐가 통제 집단입니까? B 집단이 통제 집단이고 A 집단이 실험 집단이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 변수를 처치한 A 집단이 실험 집단, 그와 비교를 하고 있는 B 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겠죠. 서로 반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 이 문제는 오답이 4번이 좀 있었는데, 자, 4번이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항상 실험법은 모용도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두 집단, A 집단, B 집단. 일단 실험 처치를 하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해야 된다? 사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전 검사는 종속 변수 값을 측정하죠.
여기서 종속 변수는 뭡니까? 직무 만족도죠.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 이 두 집단의 직무 만족도가 원래부터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1차 사전검사를 통해서 A 집단과 B 집단의 직무 만족도가 유사하거나 동질적이거나 또는 유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전검사에 따라 A 집단과 B 집단의 종속 변수까지 크게 차이가 나면 이게 실험을 처치한 결과인지 실험 처치에 따른 결과인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사후 검사를 통해서 역시 종속 변수 값을 측정하죠. 이 둘의 차이가 의미가 있는 건 괜찮은데 이 의미는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틀린 겁니다. 4번 비읍과 시옷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직무 만족도의 평균값 차이가 클수록 가설의 채택 가능이 높아진다. 이게 틀렸죠? 여기는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에서는 실험을 처치한 이 집단에서는 높게 나오고 이 집단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면 가설은 수용이 되겠지만 이런 얘기죠. 정답 2번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14번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쉬웠어요. 그죠? 옳은 것은 자 나와 있습니다. 사회는 개인의 행위나 사고로 handle 수 없다. 사회는 독자적이다. 사회 실제론. 독자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사회 실제론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회 실제론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 문장은 원래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인데 이 출제자가 제가 봐서는 그냥 낸 건지 실수해 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이러면 잘 안 나오거든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면 미시적이니까 이게 사회 명목론인데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런 표현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출제자가 약간 미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2번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간과하기 쉬운 게 2번이죠. 2번 사회 실제론의 한계죠. 한계.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사회 명목론 역시. 정답은 2번인데 확실하게 2번인데 1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선택지는 아니에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이 사회 명목론의 관점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지로 나온 것 같아요. 출제자가 미스한 건지 일부러 틀리라고 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은 관료제죠. 관료제. 근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효율성에 대한 충족, 그죠? 이걸 왜 등장한 게 무슨 제다? 관료제고.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강조한다. 이 문장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보면 일단 둘 다 공식 조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둘 다 무슨 조직이다? 공식 조직인데 근데 비공식 조직을 중시하느냐 아니냐. 상대적으로 관료제는 비공식 조직을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탈관료제는 비공식 조직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이유는 이제 비공식 조직이 활성화될수록 구성원들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되고요. 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공식 조직을 강조하는 것은 탈관료제 조직일 수 있는데, 근데 유의할 점,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무슨 조직이다? 공식 조직이다. 다만 비공식 조직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탈관료제 조직의 특징이다.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옳은 것만 골라보는 게 틀렸고, 관료제는 능력보다는 경력을 중시하죠. 연공서열. 관료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요. 문서에 의한 업무 수행이 중시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규약과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죠. 매뉴얼. 이런 규약과 절차가 매뉴얼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관료제니까 자 3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사회문화 5문제 봤는데 상대적으로 쉬웠던 편이에요. 사회문화만 봤을 때는 13번을 빼고는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요. 자 경제가 대박 좀 어려웠는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6번, 17번. 일단 16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경쟁 형태에 따라 시장을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죠. 각각의 시장이 뭐냐? 자, 가는 공급자가 다수면서 상품이 동질적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겠죠. 자, 나는 공급자가 다수인데 상품이 약간 다를 수 있다.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가지는 시장을 독점적 경쟁시장. 자, 다는 공급자가 하나인 시장을 독점시장. 자라는 과정.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좀 더 엄격하게 썼으면 진입 장벽이 낮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단정적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맞을 수 있고요. 근데 확실하게 틀린 게 1번보다는 2번. 시장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건 무슨 시장의 특징입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죠. 완전 경쟁 시장은 무수하게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순응자죠. 근데 나머지 시장들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 독점 시장이 가격 조절자 역할을 하죠. 근데 역할을 보니까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다. 근데 가격 조절의 역할은 얘가 가장 약하지만 얘도 상품 차별화를 통해 확보된 단골 손님을 상대로 어느 정도 시장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3번과 4번은 쉬웠어요. 3번, 다는 독점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대체제가 존재할 수 없죠? 자, 과점시장의 중요한 특징이 무슨 가능성? 담합의 가능성 역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17번, 금융시장의 종류 두 가지.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을 직접 물어본 문제는 처음 나왔어요. 근데 2016년 서울시 문제로 선택지로 소개된 바가 있는데 직접 특징을 물어본 건 처음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직접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의 수요자가 직접적인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금융시장이라 해가고, 간접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의 수요자 중에 가운데 누가 껴있는 걸 말한다? 금융기관이 껴있는 것을 간접 금융시장을 말한다. 제시된 자료를 보니까 가는 여기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가 자금을 직접 공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직접 금융시장이고,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 대표 상품이 주식과 채권 같은 겁니다. 자, 반면에 나는 금융기관은 자금 공급자에게 예금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로 대가로 이자를 준다. 또 금융기관은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해 주니까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에 중간에 누가 매개가 되어 있다? 금융기관이 매개되어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간접 금융시장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예금, 펀드 같은 겁니다. 다만 주식과 채권은 간접 금융시장에서 거래될 수도 있기도 해라겠죠. 다만 자,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안전하냐? 안정성을 비교해보면 항상 수익성과 반대, 그죠? 위험성과 반대입니다. 수수료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직접 금융시장은 위험하죠. 주식과 채권을 본인이 직접 사고 팔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지죠. 대신에 잘한다는 조건, 대다수는 못하는데 잘한다는 조건 하에 기대 수익이 높아요. 위험하죠. 수수료는 낮아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니까. 자, 예금과 펀드는 안전합니다. 근데 기대 수익이 낮아요. 위험도는 낮아진다. 수수료는 높아요. 상대적으로, 알겠죠? 정답 3번. 1번. 가는 직접 금융시장으로, 정기 적금은 대표적인 간접 금융시장의 사례 틀렸고요. 자, 이번 나에서 자금 공급자가 자금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전액 부담한다. 간접 금융시장은 위험을 분산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낮아요. 위험 분산.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에 낮습니다. 정답은 3번. 가에 비해 나에서 금융상품 일반적으로 안정성이 높다, 그죠? 대신에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답은 3번으로 해야 되고요. 4번. 가에 비해 나에서 자금 공급자의 자금이 어느 기업으로부터 되는지 알기가 어렵죠. 금융기관이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답은 3번. 뭐 생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충분히 답을 찾는 데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8번 문제 조금 어려웠는데,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내리면,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내리는 정책은 금융 확장이죠. 금융을 확장하면 경기가 살아나죠. 이유가 총수요가 망하기 때문이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찍더라도 몇 번 아니면 몇 번을 찍어야 된다.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몇 번을 하면 안 되죠? 3, 4번은 적어도 찍으면 안 되는 거죠. 3, 4번은 찍으면 안 돼. 일단은 이자율을 내리면, 이자율이 나는 금융 확장으로서 총소요가 증가하니까. 근데 그걸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왜 총소요가 증가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첫째, 자금 조달 비용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이자율을 내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죠.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면 가계 대출 많이 받겠죠? 기업 대출 많이 받겠죠? 그럼 뭐가 활성화될까요? 투자가 활성화되겠죠, 일단. 일단 이건 접근이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자산 가격의 변화는 주로 요거 관련되는데, 자산 가격의 변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자율이 인하되면, 이제 이게 실질 이자율과 관련된 건데, 이자율의 하락은 명목 이자율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가 떨어져요. 결국 예금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예금과 대체 가능한 금융상품이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어디에 몰리게 된다? 주식과 부동산에 몰리게 돼요. 무슨 가격이 올라갈까요? 주식 가격과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가진 자산 가격이 상승하겠죠. 일도 안 했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가요. 배불러요. 소비를 많이 하겠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결과 가져와서 가계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요게 좀 어려웠어요. 요게 환율은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순수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느냐. 자, 이걸 해석해 보면,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자가 떨어지게 되면 외화가 우리나라 금융 상품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예금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금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면 외화가 유입될까요? 유출될까요? 유출됩니다. 유출. 반대로 외화의 유입은 줄어요. 이 내용은 제가 금리와 환율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같이 설명해 드린 내용인데, 외화가 유출이 증가하고 외화 유입이 줄어요. 그럼 이건 외화 유출은 외환시장의 무슨 요인? 수요 요인이죠. 외화 수요 증가. 외화 유입은 외화의 공급인데 감소. 자, 그럼 외환시장을 그리면 균형 환율. 외화의 유출은 수요 증가를 가져오고 유입은 공급 감소를 가져오죠. 환율은 뭐 하게 된다? 결국 상승하게 되죠. 그죠? 환율은 뭐 하게 된다? 상승. 그럼 이유 여기까지 되면 되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외화 표시 수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하죠. 반대로 수입은 감소. 원화 표시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감소하죠. 결과적으로 그럼 순수출이 많은 결과 증가하죠. 네, 이걸 빠르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틀린 사람은 대다수가 2번에서 틀릴 가능성이 큰 문제입니다. 네, 방향성을 보니까 무슨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총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자, 정답은 1번이고요. 19번은 틀려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다음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올 확률이 커요. 제가 이론 강의할 때만 잠깐 언급해 드리고 관련 문제는 집중되지는 않았는데 국제 수지표의 내용을 많이 물어봤지만, 자, 일단 이제 이 문제는 답은 4번인데 오답은 3번이 대다수였고 1번과 2번은 항목을 계산하면 쉬웠어요. 그죠?
근데 학생들이 둘 중에 하나를 찍다 보니까 4번보다는 3번을 많이 찍어가지고 틀렸는데, 이 4번의 개념을 따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준비자산 증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준비자산의 증감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준비자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론 강의할 때만 말씀드리고 문제를 안 냈어요. 왜? 그동안 안 나왔고 워낙 다루기 좀 까다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2016년도에 경상수지가 단위는 생략할게요. 플러스 100. 자본금융 계정이 준비 자산을 제외한 자본금융 계정이 플러스 100이면 벌어들인 게 많다. 그래서 준비 자산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한다? 마이너스 200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제 수지를 제로로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 2017년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면 준비 자산을 플러스 200으로 해서 전체를 0으로 맞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론 강의 때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낸 게 4번으로 낸 거예요. 알겠죠? 이걸 캐치해내지 못하면 찰 수가 없어요.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니까 이거는 다 틀릴 수밖에 없도록 문제가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학생들이 알고 푸는 문제가 아니고 찍어서 문제 푸는 거야. 알겠죠? 물론 몇 번과 몇 번은 가려낼 수 있다. 1번과 2번은 가려낼 수 있어요. 3번과 4번을 정확하게 알고 푸는 학생이 없어요.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국제수지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수지, 이전 소수지. 근데 지금은 무슨 수지만 작성돼 있다? 경상거래 전부가 다음과 같다고 했죠? 경상거래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수치, 지급, 단위는 생략할게요. 상품 수출이 20억 달러면 벌어들인 거죠? 자,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 직접 투자 자체는 금융계정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소득은 본원 소득수지가 되죠. 해외 저작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인데 지급한 거니까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겠죠. 비국 국민이 A국에 여행 왔으니까 플러스 150 되겠죠. 지진 복구에 대한 비용을 지원했으니까 이전 수지가 맞아 나왔죠. 원자재는 여기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합계를 하면은 상품 수지가 마이너스 10, 서비스 수지가 100, 본원 소득 수지가 50, 이전 소득 수지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전체 경상 수지 합계가 얼마다? 40이다. 근데 지금 자본금융 계정이 안 나와 있는데, 야, 자본 수지는 없어요. 근데 준비 자산을 포함한 금융 계정 제외한 게 아니라 준비 자산을 포함한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다라고 하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전체 개가 국제 수지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 학생이 문제 풀면서. 정답이 4번이 있는 겁니다. 3번이 틀린 이유. 3번이 틀린 이유가 학생들이 3번 많이 있는데 3번 잘 보시면 2016년에 A국의 경상수지가 0인데 경상수지 항목은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2016년도에 A국의 상품 수지가 제로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그렇죠? 다시 여기 보면 2016년에 A국의 경상수지는 얼마로 돼 있다? 0이라 돼 있는데 그 말이 2016년도에 상품 수지가 제로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죠? 그게 낚시. 그 학생들이 오답은 몇 번으로 했다? 거의 대다수가 3번 했어요. 그죠? 1, 2번을 가려낸 학생들은 3, 4번 중에 3번을 주로 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왜? 이거 계산해 보니까 맞거든. 상품 수지 마이너스 맞거든. 그래, 정답 3번 확실해가지고 찍었어요. 채점하고 보니까 3번이 아니야. 4번 이렇게 나온 건데 좀 지나치다. 알겠죠? 문제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번, 2번, 3번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특히 3번 낚시. 알겠죠? 4번은 좀 지나치다. 자본금융계정의 무슨 자산의 개념? 준비자산의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연습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두고요. 자, 19번 많이 틀렸지만 틀려도 되는 문제고. 자, 마지막 20번 문제.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시간이 있으면 쉬운데 또 정답이 앞에 있으니까 시간만 있었으면 쉬웠어요.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푸니까 어려웠던 건데 나중에 시간 가지고 천천히 푸니까 이거 정말 정말 쉬운데 틀리고 나니까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일단 변동 전에는 이거죠. 수유량이 200개씩 증가했으니까 변동 후 수유량만 200개 더해주면 됩니다. X제는 결과적으로 가격이 얼마가 되었죠? 100씩. 거래량은 700개가 되죠. Y제도 해보면 여기 200개씩 더하면 돼요. 똑같죠? 1000, 900, 800, 700, 600. Y제는 균형가격 120, 거래량 600. 이거 정답 1번 바로 나오죠. Y제 균형가격이 얼마? 120. X제 110이니까 높아지죠. 1번. 이렇게 찾으면 쉬워요. 학생들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쫓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인데 의외로 되게 쉬웠던 문제예요. 균형 거래량은 Y제는 변화가 없어요. X제만 증가하죠. 판매 수입은 이 둘을 곱하면 되죠. 77,000, 72,000. (4번) 각제와의 균형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입 증가율은 동일하다. 이건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이건 뭐 굳이 해보죠. 자, 나왔으니까 균형가격 상승률 판매 수입 증가율
균형 가격 상승률은 X제 몇 퍼센트? 10%. 자, Y제는 균형 가격의 상승률이 2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판매 수입 증가율은 X제는 얼마에서 얼마로 됐죠? 원래 6천이었죠, 그죠? 6만이요, 6만. 6만에서 7만 7천 된 거죠? Y제는 6만에서 7만 2천 된 거죠. 6만에서 7만 2천 되면은 얘는 20%가 맞나? 그죠? 얘는 일치하는데 얘는 일치하지가 않아요. 정답 일치하지 않습니다. 계산해보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4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따지면 몇 번에서 나오는데 앞에서 나오는데 옳은 것은 1번으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법과 정치는 많이 어렵진 않지만 생소한 선택지가 많았고, 경제는 주어진 시간 내에 분석하고 풀기가 어려웠고, 사회문화는 무난했지만 20문제를 20분 동안 푸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곤란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상은 아니지만 중상 정도가 되고요. 합격하기 위한 점수는 한 85점 정도면 합격할 수는 있는 점수입니다. 그죠? 85점은 조금 부족하고 90점 나왔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85점까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점수가 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시 남은 시험에 동일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비슷한 요소들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험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 서울시 대비 마지막 올해 남은 시험이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아서요. 자, 마치겠습니다.